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세금의 역사 5부입니다. 조선은 세도 정치기에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여 세금 제도가 제도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개판이 되어 밀란이 끊이질 않았고 1862년에는 삼남지방에서 임술 농민 봉기라는 거대한 밀란이 터지기도 했죠. 철종은 삼정 이정청을 통해 세금 제도를 개혁하고자 했지만 안동 김씨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금 제도가 탐관 오리들과 권세가들에게 집중되고 있으니 국가의 예산이 언제나 적자 재정을 면치 못해 조선의 재정 상태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1863년 흥선대원군이 고종을 26대 왕으로 옹립하고 10년간 섭정을 맡으면서 흥선대원군은 호포법, 사창제, 서원철폐 등으로 세금 제도를 다시 정비하고 국가 재정에 확충을 꾀했습니다. 다만 흥선대원군의 세금 개혁이 어느 정도까지 효과가 있었는지는 해석에 따라 상이합니다. 분명 흥선대원군의 세금 개혁으로 일시적이나마 효과를 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흥선대원군은 안동 김씨의 기득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면서도 왕권 강화에 성공하며 세도 정치의 잔재를 확실히 많이 사라지게 만든 건 맞으니까요. 다만 일시적인 현상이었을 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까지 조선이란 사회와 경제를 회복시킬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흥선대원군은 그렇게 확충한 재정을 모으기보다는 쓰는 데 집중을 했고 경복궁 중건 등 백성들을 강제노역에 많이 동원하면서 민심도 그렇게까지 흥선대원군을 지지하는 쪽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또 흥선대원군은 경복궁 중건을 위해 기존 화폐의 100배에 이르는 당백전이라는 화폐를 유통시키면서 조선에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말았죠. 그리고 흥선대원군의 섭정은 10년 만에 끝나면서 명성황후를 주도로 여흥 민씨의 새로운 세도 정치가 시작했고 지난 흥선대원군의 모든 정책들이 부정되었죠. 아울러 흥선대원군의 세금 개혁은 근본적인 조선의 세금 제도를 뜯어고치는 게 아닌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에 머물렀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선은 세도 정치 이래 단 한 번도 국가 재정에 흑자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적자 재정에 허우적거렸죠.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한 예산을 바탕으로 조선은 개항을 통해 근대화 개혁에 착수하니 분명히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으며 청나라나 일본과 다르게 무슨 근대화 개혁을 해도 깨작하는 수준에서 머물렀죠. 당시 조선의 2년치 세입으로 1년치 세출을 커버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심각한 적자 재정으로 군인들에게조차 월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했으며 그런 와중에 신식군대 별기군을 만들겠다고 예산을 더 퍼붓고 기존의 5군영은 통폐합시켜버리니 기존의 구식군인들은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조선 조정의 젊은 개화파들은 온건과 급진으로 나뉘었습니다. 이 중 온건 개화파는 명성황후와 함께 친청 외교 노선을 지향했는데 친일 외교 노선을 지향했던 급진 개화파들은 이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급진 개화파들은 그들이 꿈꾸는 세상이 있는데 명성황후를 비롯한 여흥 민씨의 세력 그리고 온건 개화파로 인해 그들의 정치개혁이 가로막히고 있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원하는 정치개혁을 단행하려고 해도 국가에 돈이 없다는 걸요. 그래서 급진 개화파를 이끌고 있던 김옥규는 일본을 통해 차관을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외국의 차관으로 조선의 적자 예산을 메우려고 했던 거죠. 단 김옥규는 차관 도입에 실패했고 본인의 입지가 좁아지자 박영효, 홍영식, 서재필 등과 함께 1884년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 사건이 갑신전변이죠. 고종과 명성황후를 인질로 삼은 급진개화파들은 14개조 정강이라 하여 14개의 근대적 서구화 개혁안을 강요했는데 이 중 하나가 지조법 개혁이었습니다. 지조법은 세금 제도를 말합니다. 비록 중간에 흥선대원군의 호포법이란 개혁이 있었으나 아직도 조선은 세도 정치 이래 제멋대로 작동하는 세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정비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아직도 탐관오리들이 각 지방별로 존재하고 있었고 지방별 탐관오리들을 강력하게 처벌하여 세금이 중간에 새는 일이 없도록 국가 재정을 튼실하게 만들자는 취지였죠. 지조법 개혁은 과거 일본이 메이지 유신 때 시행했던 개혁 중 하나로 이 메이지 유신의 지조법 개정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급진 개화파들이 주장했던 세금 개혁은 토지의 비옥도를 등급화하고 지가 즉 토지의 가격에 따라 일정 세율을 법적으로 정해서 해당 세율에 맞게끔 세금을 수취하고 이 세율을 넘어서 백성들에게 과세하는 지방관들을 엄밀히 벌하자는 내용이었죠. 취지 자체만 봤을 때는 나쁠 게 없어 보이죠. 하지만 갑신정변 당시 급진 개화파들의 세금 개혁은 실제 농민의 삶에 대해서는 어렴풋이만 알고 있는 엘리트 지식인들 머리에서나 나올 법한 개혁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신정변 역시 3일천하로 끝나면서 세금제도 개혁도 물 건너 가버렸죠. 그 때문에 조선 조정의 예산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세입에 가장 큰 역할을 하던 것이 관세였습니다. 개화를 하며 서양의 여러 국가들과 근대적 조약을 체결하면서 무역이 활성화되니 관세 수입이 꽤 컸는데 그래서 여러 열강들은 약한 조선과 근대적 조약을 체결할 때 관세를 낮추거나 관세를 장악하기 위한 조건을 꼭 내걸었습니다.
각 항구에 있던 세무사도 그 실무진에 꼭 외국인들을 껴넣어 조선의 경제적 이권을 야금야금 먹어가려고 했고, 이에 대해 무지했던 조선 정부는 그렇게 경제적 이권을 조금씩 거저 넘겨주고 있었죠. 1894년 조선에선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동학창의군은 전주성에 무혈입성하며 전라도 전체를 장악했는데요. 조선 관군만의 힘으로는 동학창의군을 진압하지 못하자 고종과 명성황후는 청나라에 지원 요청을 했고, 청나라군이 조선으로 파병오자 일본도 일본군을 조선으로 보냈습니다. 외국군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동학창의군은 조선의 조정과 타협하여 개혁을 약속받는 대가로 자체 해산하기로 했죠. 이 약속을 전주화약이라고 하는데, 전봉준 등 동학창의군이 내놓은 개혁안을 12개조 패전개혁안이라고 합니다. 12개조 패전개혁안에는 물론 세금제도를 개혁하라는 요구가 있기는 했지만, 동학 세력이 요구한 세금제도 개혁은 그저 쓸데없는 잡 명목의 잡세들을 폐지해달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동학 세력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했으니 바로 토지제도의 개혁이었습니다. 이게 민심의 지지를 받지 못한 급진개혁파의 갑신정변과 민심의 지지를 압도적으로 받은 동학농민운동의 차이점입니다. 단순히 이 급진개혁파가 지식인들이 주도했다고 해서 민심의 지지를 못 받은 것도 아니고, 단순히 동학농민운동이 농민 스스로 일으킨 사건이었다고 민심의 지지를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급진개혁파들의 14개조 정강에는 토지제도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오로지 세금제도 개혁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학농민운동은 토지제도에 대한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농업이 경제의 90%였던 전근대 사회에서 세금은 수확량의 일부를 납부하는 것이며, 조선 후기 공납이 대동법으로 바뀌고 거의 모든 세금들이 쌀로 일원화되면서 더더욱 세금제도는 토지제도로부터 기인했습니다. 그런데도 토지제도에 대한 개혁 없이 오로지 세금제도만 개혁하면 그 현상은 일시적일 뿐 큰 효과는 못 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세도 정치기 때의 삼정 이정청, 흥선대원군의 호포법, 급진개혁파들의 지주법 개혁은 근본적인 문제를 고칠 수 있는 해결책은 아니었던 겁니다. 일부 제야의 지식인들은 훨씬 이전부터 세금제도를 정비하고 국가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세금제도 전에 토지제도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런 지식인들을 중농학파 실학자들이라고 하는데요. 중농학파 실학자들은 자신들의 저서를 통해 각자만의 토지제도 개혁안을 설파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이 정약용이죠. 정약용을 포함한 중농학파 실학자들은 각자만의 토지제도 내용은 살짝씩 다르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중산층, 즉 자영농을 육성해야 국가 재정이 확충되며 민생도 윤택해질 수 있다는 것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해 주어 소작농을 최대한 없애라는 골자였죠. 물론 이들은 제야의 지식인이었던 만큼 국가 정책에는 어떤 영향도 주지 못했고, 조선은 토지제도에 대한 개혁이 부재한 채 세금제도만 조금씩 깔짝거리니 국가 재정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동학농민운동 때 시원하게 토지제도를 개혁해 모든 농민들에게 토지를 균등하게 배분해 소작농을 없애라는 주장을 했던 거죠. 하지만 동학농민운동은 일본군에게 진압되며 12개조 패전개혁안도 백지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강제로 일본의 차관을 조선에 도입해와 조선의 재정권을 야금야금 장악해가면서 그 돈으로 갑오개혁을 실시했습니다. 갑오개혁에는 세금제도의 개혁도 있었는데 여전히 토지제도의 개혁은 없었지만 세금제도를 완전히 근대화시켜버렸습니다. 우선 모든 세금을 전세, 즉 농사의 수확량을 납부하는 것으로 통일해버렸습니다. 이로써 그간 조선의 여러 세금들 가운데 군포를 납부하던 세금이 완전히 사라졌죠. 또한 기존의 곡식을 납부하던 세금과 달리 조세의 급납화라고 하여 돈으로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수확량을 당시 시세로 환산하여 시세에 맞는 세금을 화폐로 납부하도록 하였죠. 갑오개혁 때부터 우리는 세금을 돈으로 납부하기 시작한 거죠. 다만 세율 자체는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선은 토지제도와 세금제도 개혁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있다가 외세에 의해 강요되었고 우리의 주권을 빼앗겼던 거죠. 하지만 일본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산업화가 되지 않은 나라에서 세금제도 근대화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토지를 장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이죠. 그래서 실시한 것이 바로 일제강점기가 시작하자마자 시행되었던 토지조사 사업이었죠. 일제강점기의 세금제도 6부에서 계속됩니다. 그럼 역수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수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